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무사히 보내고 계신가요? 네, 다들 안녕하신지 궁금하네요. 문득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혹시 오늘 아침에 따뜻한 라떼 한 잔 드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어제 저녁에 맛있는 소고기구이나 햄버거를 드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삼겹살이나 우유도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우리가 매일 너무나도 당연하게 식탁 위에서 만나는 이 우유랑 고기들 말이에요. 혹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신의 접시 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 푸른 초원 위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의 모습이나 아니면 밀짚 모자를 쓴 농부가 땀 흘리면서 여물을 주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풍경을 상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현실은 여러분의 상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약간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화했거든요. 네, 정말 SF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주제는 바로 세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스마트 축산입니다.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일본 농림수산성의 2022년 최신 자료를 포함해서 여러 농업이랑 축산 관련 전문 자료들을 샅샅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그 방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첨단 기술이 우리가 먹는 식량의 생산 과정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실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네, 동시에 그 화려한 혁신 이면에 숨겨진 막대한 비용과 치명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 가감없이 파헤쳐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현대인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다룰 용어랑 큰 그림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용어 정리부터 확실히 하자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 분석할 자료들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주로 스마트 농업이라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 스마트 농업이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농업 선진국들에서는 이를 스마트 축산, 정밀 농업 혹은 스마트 농업 DX, 즉 디지털 전환이라고 더욱 세분화해서 부르고 있죠.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지향하는 바는 같은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개념을 관통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로봇공학, 정보통신 기술인 ICT, 사물인터넷 IoT, 그리고 인공지능 AI를 총동원해서 농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와, ICT니 IoT니 하는 단어들이 벌써부터 약간 뉴스 경제면을 읽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요. 이걸 농장에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물인터넷, 즉 IoT라는 건 복잡한 기술 용어 같지만 축산을 적용하면 아주 직관적이에요. 어떻게 직관적인가요? 간단히 말해서 소의 목에 걸린 장비랑 축사의 온도 조절기, 그리고 사료 배급기가 서로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기계들끼리 알아서 소통을 한다고요? 네, 이 모든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업계에서 이른바 초생력화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초생력화요? 한자어 같은데 생력화면 노동력을 줄인다는 건 알겠는데 초가 붙었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노동력 절감이 아니라 엄청난 수준으로 인간의 개입을 줄이면서도 최고 품질의 생산물을 얻어내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고된 육체 노동을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기계가 완벽하게 대신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전환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초생력화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노동력을 그저 효율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초월적으로 줄여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미 농장 안에 우리가 상상하던 미제가 도래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네덜란드의 사례가 눈에 띄었는데요. 아, 네덜란드 낙농업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네, 네덜란드에서는 무려 1990년대부터 차교 로봇,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유를 짜는 로봇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벌써 30년이 넘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자국 낙농가의 약 30%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니 이미 산업의 표준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셈이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이 기계가 단순히 진공 청소기처럼 우유만 짜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유를 짜는 건 이 로봇이 하는 수많은 역할 중 아주 작은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 또 뭘 하나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개별소의 우영향 상태에 맞는 적절한 사료를 배합해서 주는 자동급여 기능은 기본이고요. 오, 소마다 밥도 다르게 주고요? 네. 우유를 짜는 동안 실시간으로 우유의 양과 질, 지방 함량 같은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실시간 성분 분석까지? 더 나아가서 소가 로봇 안에 들어볼 때마다 체중을 재고
소에게 모착된 보수계, 즉 만보기를 통해서 활동량을 초 단위로 추적합니다. 잠깐만요. 소한테 만보기를 달아놓는다고요? 우리가 흔히 그 스마트워치 차고 걸음수 재는 것처럼요?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소가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 앉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걸 알아서 대체 어디 쓰는 거죠? 이 데이터를 통해 젖소에게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 유방염을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활동량으로 병을 찾아내는군요. 네, 걷는 패턴이 평소와 다르게 둔해지거나 미세한 체온 변화가 감지되면 즉각 시스템에 알람이 뜹니다. 대단하네요. 더 놀라운 건 번식기가 다가오는 이른바 발정기까지 데이터로 인지한다는 겁니다. 발전기를 만보기 데이터로 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특정 패턴으로 활동량이 급진하는 것을 알고리즘이 분석해내는 것이죠. 평소보다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포착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로봇 한 대가 영양사, 수의사, 그리고 24시간 대기하는 농장 관리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수백 마리의 소를 일일이 관찰하면서 아, 저 소가 오늘 좀 우울해 보이네 하고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는 그걸 완벽하게 개별화해서 케어해 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농부의 오랜 경험과 직관, 이른바 감에 의존해야만 알 수 있었던 미세한 변화들을 이제는 센서와 데이터가 24시간 쉬지 않고 정밀하게 측정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소를 위한 올인원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축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네요. 네, 농부들의 일상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졸린 눈 비비며 우유 짜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차교 로봇도 진짜 대단한데 제가 자료를 읽다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느낀 지점은 뉴질랜드의 사례였어요. 아, 뉴질랜드의 방목형 스마트 축산 말씀이시군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아예 소의 목 위에 태양광 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 목걸이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스스로 충전하니까 넓은 초원에서 배터리를 갈아줄 일도 없죠? 유지보수가 아주 편하겠네요. 이 목걸이에는 GPS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농장 관리자는 수십만 평의 초원을 돌아다니는 소떼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스마트폰 앱 하나로 한눈에 파악합니다. 아주 효율적인 모니터링이죠.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진짜 놀라운 기술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가상 울타리 기능인데요. 버추얼 펜스라고 하죠. 보통 목장하면 끝없이 펼쳐진 하얀색 나무 울타리나 날카로운 철조망이 떠오르시잖아요. 이 스마트 축산 시스템에서는 물리적인 울타리를 아예 짓지 않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변화를 짚어주셨습니다. 물리적 장벽의 소멸이죠. 네, 울타리가 없는 대신 소가 지정된 목초지를 벗어나려고 하면 농부가 스마트폰 지도 위에 설정해둔 가상의 경계선에 따라 소의 목걸이에서 소리와 진동이 발생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그냥 선을 긋는 거군요. 맞아요. 처음에는 삐 소리 같은 경고음이 울리고 그래도 선을 넘으려 하면 가벼운 진동이나 자극을 줘서 소 스스로 벨기를 돌리도록 행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일종의 조건 반사를 이용하는 거네요. 관리자가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으로 쓱 선 하나를 그으면 수백 마리의 소가 그 보이지 않는 선을 거대한 장벽처럼 인식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물리적인 통제에서 심리적, 디지털 통제로 넘어간 거잖아요. 굉장히 스마트한 접근 아닙니까?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런 놀라운 기술적 진보가 단지 울타리 유지보수 비용을 아끼거나 인간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나요? 네, 유럽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 기술이 어떤 철학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해지는데요. 철학적 변화라니 거창하네요. 유럽에서는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소의 생체 데이터와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동물 복지를 증진하는 핵심 도구로 강력하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요? 아니, 기계로 동물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어떻게 복지와 연결되는 거죠? 오히려 억압하는 거 아닌가요? 좁은 축사에 가둬두거나 물리적인 철조망으로 행동 반경을 억압하는 대신에 가상 울타리를 통해 드넓은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게 해주는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물리적인 벽이 없으니까 시각적으로나 활동적으로 훨씬 자유롭긴 하겠네요. 겉보기에는 야생과 다를 바 없는 완벽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목걸이와 센서를 통해서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항상 쳐져 있는 셈이군요. 즉,
동물들에게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인간의 보호막은 과거 어느 때보다 촘촘하고 과학적으로 제공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단순히 동물의 생산수단으로 통제하는 것을 넘어선 거네요. 네, 동물의 삶의 질 자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기술인 줄만 알았는데 스마트 축산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있었군요. 통제하면서도 자유를 준다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뜻밖의 순기능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유기적으로 굴러가는 건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네,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죠. 저희가 분석한 자료 중에 스마트 농장의 미래상을 아주 자세히 그린 다이어그램이 있었잖아요. 그 그림 기억납니다. 아주 잘 정리되어 있었죠. 청취자분들이 운전을 하시거나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이 풍경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오디오로 농장의 안과 밖을 한번 묘사해 주시겠어요? 네, 그 청사진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이 시스템은 크게 농장 내부와 농장 외부라는 두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로 나뉘어 있습니다. 농장 안과 밖이요? 먼저 농장 문을 열고 농장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처럼 건초 더미와 삽, 양동이가 널브러져 있는 풍경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모습인가요? 축사 천장과 벽면 곳곳에 고해상도 카메라와 정밀 센서들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첨단 보안 시설 같네요. 이 기기들은 소의 움직임과 음성뿐만 아니라 축사 내부의 온도, 습도, 심지어 공기 중의 암모니아 농도 같은 환경 정보를 1초 단위로 수집합니다. 냄새까지 데이터로 측정한다고요? 네, 이제 농장 관리자는 장화를 신고 똥을 치우는 대신에 멀리 떨어진 쾌적한 사무실이나 집안 소파에 앉아서 태블릿 화면을 봅니다. 집에서 아이패드로 농장을 관리하는 거군요. 화면 터치 몇 번으로 수백 마리 개체별 맞춤형 사료가 자동 배합되어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급됩니다. 와, 밥을 주는 물리적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조율하는 지식 노동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농장 내부는 완벽하게 통제되는 거대한 데이터 수집 공장이자 IT 센터로 탈바꿈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카메라가 농부의 눈이 되고 암모니아 센서가 코가 되어서 모든 상황을 서버로 보고하는 거고요. 질병관리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전염병 하나가 돌면 농장 전체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구제역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쵸. 살처분하고 뉴스에 크게 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군집 사육에 항상 치명적인 리스크가 따랐죠. 하지만 이제는 센서를 통해 귀침 소리 하나, 체온 0.1도의 변화까지 조기에 발견하고 해당 개체를 즉시 격리할 수 있습니다. 병이 퍼지기 전에 원천 차단하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초규모의 딘집 사육이 비로소 현실화되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농장 내부만 해도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농장 밖은 어떤가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농장 외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첨단 농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식탁에 앉아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사실 저 같은 평범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장 밖으로 고기나 우유가 나왔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이점을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클라우드요? 우리가 스마트폰 사진 백업할 때 쓰는 그 클라우드요? 네, 같은 개념입니다. 농장 내부에서 수집된 그 방대한 데이터는 농장 서버에만 머물지 않고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됩니다.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군요. 이 클라우드를 통해 생산자부터 고기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유통업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형 마트에서 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이력 추적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력 추적이요? 네, 당신이 식탁에서 먹는 그 스테이크가 정확히 어느 농장에서 어떤 맞춤형 사료를 먹고 자랐는지, 일생 동안 스트레스 지수는 어땠는지, 유통 과정에서 콜드체인 온도는 완벽하게 유지되었는지, 와. 그 모든 생애 주기가 데이터로 증명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투명하고 안전할 수 없겠어요? 내가 먹는 음식에 이력서가 쫙 나오는 거니까요. 게다가 이 흐름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양방향이라는 건가요? 네, 소비자가 특정 시기에 선호하는 고기의 지방 비율이나 구매 패턴 같은 시장 정보 역시 클라우드를 통해 역으로 생산자에게 전달됩니다. 아, 소비자의 니즈가 농장으로 다시 돌아가는군요. 그럼 농장에서는 이 피드백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료 배합을 조절하거나 출하 시기를 가장 이윤이 높은 시점으로 효과적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지방이 많은 고기를 사람들이 찾으면 농장에서 바로 사료를 바꿔서 거기에 맞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정보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전체 생태계를 최적화하는 놀라운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스마트 축산의 진짜 모습입니다. 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건 단순한 농업을 넘어선 완벽한 IT 생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군침을 흘릴 만한 미래 산업이네요. 당장 일본 정부의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죠. 맞아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도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2019년부터 스마트 농업 실증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 목표가 상당히 야심찹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2025년까지 농업의 담당자, 즉 비즈니스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거의 모두가 데이터를 활용한 농업을 실천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당장 내일 모레 수준인데 전국의 모든 비즈니스 농장을 데이터 센터처럼 변모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폭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어떤 점에서요? 이렇게 장점투성이고 완벽한 기술이라면 전 세계 모든 농장들이 진작에 빚을 내서라도 다 도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을 지적하시네요. 노동력 문제도 해결해주고 동물 복지도 지켜주고 소비자에게는 완벽한 안전까지 보장하는데 왜 우리 주변의 목장들은 아직 다 이렇지 않은 거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혹시 이 장밋빛 미래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커다란 약점이나 그림자가 있는 건가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당신의 그 예리한 질문 끝에 스마트 축산의 가장 차갑고 무거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거운 현실이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대하게 부딪히는 장벽은 바로 비용입니다. 역시 돈 문제군요. 자료에 나타난 세계 시장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보죠. 전 세계 차교 로봇 시장의 약 70%는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전통적인 낙농업 강국인 유럽의 소수 제조사들이 철저하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꽉 잡고 있네요. 일본 내에 도입된 로봇들도 대부분 이들 유럽산 장비들이죠.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일본 전국 낙농가의 스마트 장비 보급률이 도대체 몇 %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정부가 저렇게 밀어붙이면 꽤 높지 않을까요? 한 50%? 놀랍게도 약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3%요? 아까 네덜란드는 19년대부터 도입해서 30%가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30년이 지났는데 일본 전국 보급률이 겨우 3%라니 이건 너무 충격적으로 낮은 수치인데요.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홋카이도의 도카치 지방 같은 낙농업 특화 지역에서는 보급률이 약 10% 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긴 했지만 그것도 국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겨우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거잖아요. 네, 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죠. 퍼센트에 머물러 있는지 바로 납득이 가실 겁니다. 차규 로봇 단 한 대, 그 기계 하나를 사는 데만 무려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나로 치면 로봇 한 대에 거의 2억 원에서 4억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이건 웬만한 고급 스포츠카보다 비싸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문제는 그건 그저 로봇 한 대의 가격일 뿐이라는 겁니다. 로봇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요? 스마트 축사는 로봇 하나 덩그러니 놓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 로봇과 연동되는 수백 개의 센서,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전체 생태계를 목장에 세팅하려면 그 초기 도입 비용이 1억엔, 즉 하나로 9억 원을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9억 원이요? 평범한 가족 단위의 개인 농가가 감당하기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진입장벽이죠. 1억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빚을 내서 1억엔짜리 시스템을 들여왔다고 쳐도 문제가 남지 않나요? 어떤 문제죠? 로봇이 우유를 알아서 짜주니까 농부의 허리 통증은 사라지겠지만 우유나 소고기 가격이 로봇을 도입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2배, 3배로 뛰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 가격은 그대로죠. 그 막대한 투자금을 고작 우유 팔아서 어떻게 회수하죠?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이 가진 경제적 딜레마입니다. 네.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소의 우유 생산량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1억엔이라는 막대한 투자금과 매달 나가는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결국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현대의 농업, 특히 스마트 축사는 더 이상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력이 필수적인 IT 인프라 비즈니스로 성격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IT 인프라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형 농장이나 거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면 영세한 농가들은 구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빈익빈 부익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죠. 농업이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이 된 거군요. 그런데 비용 문제 말고도 제가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나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가끔 먹통이 돼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그렇죠. 서버 다운 같은 거요. 하물며 수만 마리의 살아있는 생명을 관리하는 이 거대한 IT 시스템에 기술적인 오류가 생기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거대한 재앙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지점이 스마트 축산이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아킬레스건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화려한 첨단 시스템, 그 마법 같은 데이터 통제는 오직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단 1초도 끊기지 않는 전기와 네트워크입니다. 아, 전기? 스마트 축사는 전기에 100%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전기 요금이 치솟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인 스마트 농가에 그대로 직격탄이 됩니다. 유지비가 폭등하겠네요. 하지만 비용 상승은 약과입니다.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는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나 태풍 같은 거요? 네,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정견이요. 로봇이 멈추면 소들이 당장 밥을 못 먹고 우유를 못 자니까 농장에 비상이 걸리겠네요. 밥을 못 먹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환풍기가 멈춥니다. 환풍기요?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통제되던 거대한 밀폐형 스마트 축사 안에서 환풍 시스템이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나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고 배설물에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암모니아가 가득 차오릅니다. 아, 결국 그 안에 있는 수만 마리의 가축들이 집단으로 질식해 폐사하는 괴멸적인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쾌적함을 유지하던 그 최첨단 공간이 순식간에 거대한 가스실로 변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 또한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모든 생산, 이력 추적, 유통, 소비가 클라우드 데이터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보니 통신망이 끊기거나 해커의 사이버 공격으로 서버가 마비될 경우 해킹 위험도 있겠네요. 단일 농장의 피해를 넘어 유통망 생태계 전체가 일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식량 공급망 전체가 멈추는 거군요. 자연과 생명을 다루는 가장 근원적인 산업이 아이러니하게도 인류가 만든 가장 연약하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인 전력망과 통신망에 모든 목숨을 걸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죠. 듣고 보니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반전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교 로봇이 소를 관리하고 가상 울타리로 초원을 누비는 그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감탄하며 바라봤는데 네, 그 이면에는 이런 그림자가 있죠. 그 모든 거대한 시스템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전선 하나와 와이파이 신호에 매달려 있는 모래성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모래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스마트 축사는 확실히 경이로운 기술혁명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의 완벽한 구원자처럼 등장했고 고된 육체 노동을 없애주며 당신의 식탁 위에 오르는 고기와 우유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보장해줍니다. 네, 생산성과 투명성 면에서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이면에는 1억엔이라는 막대한 자본의 장벽이 영세 농가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정전이나 단 한 번의 네트워크 단절만으로도 수만 마리의 생명과 거대한 유통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 또한 안고 있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완벽해 보이는 미래의 구원자이자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기술인 셈이죠.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볼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효율성과 데이터, 막대한 비용과 재난 리스크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결국 그것은 생명과 생명에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인간과 동물의 만남이죠. 만약 농부가 직접 소의 눈을 바라보고 거친 숨소리를 듣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먹이를 주고 들판으로 이끌던 그 모든 아날로그적인 일상과 상호작용의 자리를 차가운 인공지능과 센서, 그리고 데이터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대신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농업을 지탱해온 그 인간과 동물 사이의 직관적인 교감과 유대,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확실히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는 이 첨단 기술이 동물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질병을 예방한다며 동물 복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동물의 삶을 존중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인간의 편의와 극대화된 자본의 효율을 위해 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전락시켜 최적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 정말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완벽한 편리함과 데이터로 증명된 안전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성과죠. 하지만 이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흙먼지 묻은 손으로 빚어내던 생명에 대한 경외감, 유대감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는 소중한 가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멈춰서서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철학적인 고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방금 던져진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마시는 우유 한 잔, 고기 한 점에 담긴 수많은 데이터와 생명의 무게가 새롭게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지만 의미 있는 물음표를 남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벅찬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주 즐거운 토론이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하고 생각 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